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증인 좀. 예. 우리 남욱 증인님. 예. 오른쪽 증언대 좀.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욱 증인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존경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에 대해서도 존중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법정에서 오가는 진술과 바로 이곳 국정수사 특위장에서 오가는 진술 어디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중을 따질 수 없다. 그렇지만 법정은 신성하고 그 법적으로 최종적 효력을 갖는 그 진실 공방의 장인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논쟁의 장이죠. 봐서 잘 아시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똑같은 위증의 처벌에 대한 예.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여기서 오가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재판 중인 사건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건들이죠. 네,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예, 모르겠습니다. 얘기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자, 증인님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죠. 네, 예, 내용도 잘 알고 네, 그렇죠. 본인이 설계에 깊이 관여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핵심적으로 설계했습니까? 민간에서는 정영학 회계사님이 대부분 구조를 많이 만드신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학 그분 증인으로 불러야겠네요. 그죠? 그래야 진상이 밝혀지겠죠. 부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기본적으로 실무자인 유동규 본부장께서 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 두 분을 불러야겠네요. 증인으로. 본인보다 훨씬 잘 아니까.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보다 더 잘 안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잠깐 좀 틀어 주시겠어요? 자, 본인이 스스로 이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라고 밝히신 분이 있어요. 저 화면에 저분 기억나시죠? 네, 저분이 누구죠? 당시 이재명 시장님이십니다. 예, 저게 도지사 시절 아마 대통령 후보 되시고 나서 모습일 거예요. 네, 예, 본인이 시장 때 있던 일인데 본인이 자신 있게 대선 후보가 되고 도지사가 돼서 저렇게 자신 있게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이랬었어요. 유동규 실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게 제가 네. 조작된 AI로 만든 조작 화면이 아니고요. 저게 바로 2021년에 당시 당사자께서 국민들 앞에 또 국회 소통관에서 밝히신 내용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정확히는 모르신다고 그러지만 자세한 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저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예. 법정에서도 다 예. 진행됐던 내용이어서 저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도 일단은 그 직접 관여하는 정도는 정영학 유동규 씨가 제일 많이 했지만 본인도 이 구체적인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잘 사실 상세히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사업 구조. 지금은 사업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온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죠. 바로 이 대장동 이 사건의 핵심 설계자는 바로 이재명 현 대통령이다. 그거는 뭐 우리가 어거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내용 한번 또 설계 한번 좀 볼까요? 저기 보면은 뭐 내용 전문가시니까 잘 알겠지만 성남의 뜰이라는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죠.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권한을 비참가적 우선주로 모두 성남의 뜰 페이퍼 컴퍼니에 맡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는 화천대유 아닙니까? 시행사는 그렇습니다. 예, 자산관리회사 AMC 화천대유가 김만배 씨가 동양 철학에서 따온 아주 좋은 의미의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과 많은 관계자들이 저기서 일을 하죠.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죠? 그거는 나중에 저도 예, 들었습니다. 알게 됐죠. 거기에 뭐 50억 클럽 관계자들도 저기에 많이 관련돼서 많은 이익을 같이 나눠 갔죠. 그 밑에다가 또 천화동인을 만들죠. 네, 예, 천화동인은
특정 금전 시탁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 의탁자가 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계좌죠.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그렇게 하면 계약에 그죠? 따라서 굉장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자의 의지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다만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익권을 의탁자가 수익권을 갖는 개념이고 예. 의사결정권에는 참여할 수 없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계약대로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을 한번 또 볼까요? 자, 이렇게 설계까지 상세하게 해놓고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누구라고 그랬었죠? 본인의 말이 바뀌었죠, 그동안. 천화동인 1호의 네, 실소유자. 전 처음부터 유동규 본부장하고 예. 김만배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김만배 그두 씨가 한 얘기가 분께서 있었죠. 네, 본인의 진술 중에 누구였죠? 그 실소유주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법정에서 진술했던 본인의 얘기 뭐 유동규 측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측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정에서. 최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기 조사팀 이게 그 본인이 그 이 실소유주는 이 이재명 뭐 그분이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분이 실소유주라는- 얘기 나와요. 천화동인으로 김만배로부터 들어서 안다.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2015년 2월에 증언한 게 있지 않아요? 2015년 2월이 아니라 2012년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본인의 말은 계속 바뀌었으니까 지금도 뭐 몇 번이 바뀌었잖아요. 자, 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또 그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돈 받은 자 범인 당분간합니다. 벌써 저분은 설계도 했고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김만배 씨의 증언에 의하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저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저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얘기하세요 좀. 야, 이게 시간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끝났을 때 얘기하는 중간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만 드립니다. 체크를 제대로 하고 이제 아마 시간이 이제 앞으로 더 충분히 주어진다면은 아마 이제 본인도 진술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또 시간이 된다면 정영학, 유동규 또 이 뒤에 그 배우의 측근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현지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와서 제대로 규명을 한다면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규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시. 대장동 사건의 구조는 그건 재판에서 할 얘기지. 이 국정조사가 그리고 개입하라고 만든 거 2차 수사팀한테 아닙니까? 제대로 예? 파일을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고맙게도 예, 이제 정리됐습니다. 예, 남욱 증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반드시 핵심 증인인 정영학 성석준 의원 이제 질의 끝났으니까 다음 말씀 이어서 들으세요. 보다 제대로 한번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아니 규명해 질의를 하시려면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자,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 그분들 증인으로 꼭 채택해 네, 주세요. 제가 체크한 것으로는 이재명 그리고 김용 그리고 정진상 이름은 일기 수사팀에서 전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 다시 바뀌었다. 그리고 정영학 노치록에는 이 이름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이렇게 전 알고 있고요. 예, 남욱 증인.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의 그분이라는 표현은 오보입니다. 일부 언론사의 오보인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확정이익과 관련하여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런 방침을 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셨지만 1심 재판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확정이익 자체가 배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유동규가 김만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배임이라고 명확하게 일단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7,880억의 민간 이익을 민간에게 몰아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이 아니고, 네,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법인 설립 자본금과 투자금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인 설립 자본금을 투자금인 것처럼 이제 호도하여 예, 증인 말씀 마저 하시겠습니까? 그만. 그건 어쨌든 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니 시간이 끝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예 없었던 내용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들의 만행을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만행으로 드러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 질의하셨고 답변 받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국정조사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록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오보입니까? 검찰이 작정하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언론이 작정하고 쓴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증인 양분남 강백신 의원님 증인 나오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강백신 증인 나오세요.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당시 대검중앙수사부 중수이과장을 했던 윤석열 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에게 부정 대출을 해주고 그 수수료로 10억 3천을 받았다는 조우영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2015년에 조우영은 수원지검에서 10억 3천 리미트를 받은 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쟁점이 됐습니다.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모르고 조우영이가 리미트 받은 사실을 몰라서 당시 수사를 안 한 것이냐, 아니면은 알면서도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안 한 것이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의 녹취 파일이 있었고, 이강길과 경향신문 기자의 녹취 파일이 있었고, 조영의 친척과 사촌 형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이 인터뷰들은 윤석열 과장이 알면서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을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증인은 수사를 하면서 일어난 것은 모두 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수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조영이가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과 맺은 법률 자문 계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PPT에. 수사 개시된 법률 자문 계약을 맺는데 처음에는 수수료를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형식만 자문 계약이지 실질은 변론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영이가 검찰이 와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증인이 작성한 명예훼손 사건의 3차 피신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영이가 2011년에 대검 중수를 갔다. 몇 번? 5번을 갔는데 4번은 박아무개의 알선 수재의 돈 신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5번째 갔더니 검사가 커피 타주고 면담하고 집에 가서 왔다라고 조서에 기재됐어요. 증인팀이 작성한 조서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영수 변호사 밑에 허모 변호사가 입건되지 않았으니까 성공보수 1억 다오 해서 다시 계약을 1억 5천으로 맺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합해 보면은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당시 조영의 리베트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봐줬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 해석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이강길이가 법정에서 최근에 3월 달에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보면은
재판장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기세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에게 리베이트 준 사실을 답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중수부 수사관이 이관길에게 조유영 말은 빼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 해서 그 조유영을 빼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관길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노 땡땡 회장도 자기 이야기를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에게 리베이트 준 사실을 알고 내한테 문의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조우영이가 이강희로부터 리베이트 10억 3천만 원을 바꿔서도 사건을 무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허위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사건을 봐줬다고 보도한 기사는 전부 허위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허위 보도의 정점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10명의 검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맞죠? 수사 맞죠? 예. 그래 구체적으로 또 전혀 질문할게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래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았어요. 기회 줄게요. 그런데 이거 윤석열이가 대통령 수사를 봐준 게 명백해요. 이건 증거가 없어요.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요.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또 하나, 증인 난 검사를 한 15년 했습니까?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었죠.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도, 고발도, 진정도, 투소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데 이렇게 명예훼손 사건을 검사가 직접 나서서 수사한 적이 증인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이 수사한 적이 있어? 있고 말고? 저는 수사 오래 했습니다. 나 검사 생활에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고발, 진정, 투서 처벌에다 의사표시하는데 스스로 나서서 나 수사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수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검찰 조직이 흥신소로 전락했어. 윤석열의 하차업체로 전락한 겁니다.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했다고 아까도 답변을 자꾸 말씀드렸지만 내가 드릴게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러니까 정치검찰의 이야기 드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한 번 이런 수사하지도 않는데 했어요. 이것은 증인이 대통령의 심기를 옹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겠지. 검사로서 출세를 싫어한 검사가 어디가 있었지만은 다 정도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한 적이 전혀 증인은 없습니다. 증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의 심기 주어진 경호를 일만 위해서 충실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검찰 조직을 조금은 상납한 분명히 겁니다. 말씀드릴 수 윤석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할머니 인정을 안 했겠죠.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혀 없었다는 점 분명히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직접적으로 정적을 주기 위한 수사였지만은 이 사건은 집권 여당의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서 언론을 죽이고 언론을 통해서 다시금 정적을 주기 위한 수사였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수사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이러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이게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정법,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은 이것을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했어요. 아주 궤변이죠. 이러한 윤석열의 사건을 봐줬다는 언론 보도는 3개의 트랙이 이루어집니다. 김만배 실황님의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 그다음 독단적으로 했던 JTBC 경향신문 있어요. 뉴스타파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더 나와서 경향신문과 JTBC는 완전 아무리 100번 1000번 영어도 관련성이 있어요.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검찰제도 위반이고 증인은 법적 의무만.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등과 관련된 심사에서 이미 1차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현재 1심에서 그와 관련된 법원의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세요. 이렇게 실질로 관련성을 잃으면 검찰청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을 빗대서 권세 업은 거예요. 헌법 업은 반성하세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은 그래서 없다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 쳐주시고요. 그 강백신 정인하고 강일민 정인 저쪽 두 분 저쪽으로 좀 나가주시고요. 봉지욱 정인하고 남욱 정인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남욱 정인도 같이 좀 이쪽으로 예예. 한꺼번에 네 분이 서기가 좀 그래서 예 마이크도 하나씩 좀 예 준비를 해주시죠. 예.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잠깐 기다렸다 하세요. 네. 네네. 네, 저 강백신 정인. 네, 정인은 대장동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 수사하셨는데 범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무시하고 수사하면은 안 되죠. 당연히 적법 절차를 지켜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네. 자, 정인 대장동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면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셨습니까? 주어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수사하셨습니까? 내 편 가리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수사할 때. 내 편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셨다. 헌법과 그렇습니까?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수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했는지. 자, 아까 존경하는 양문환 의원님 질의에서 정인이 모이기 사건 특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훼손 사건 정인 20년 검사 생활 하시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사자의 명예훼손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하지 않고 기소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 사건 말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반환사 불별죄이기 때문에 처벌 의사 확인 안 된 경우에도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이 그렇게 했냐 안 했냐 그런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인이.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도 그런 없죠? 사건이 있을 이 수도 사건 말고는 있습니다.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일 많아 죽겠는데 처벌 의사 묻지도 않고 고생해서 기소해가지고 나중에 공소기각 우려했는데 그렇게 할 검사가 어디 있어요? 됐어요.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됐어요. 자, 그럼- 강일민 검사, 강일민 정인. 네.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우리 남욱 정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셨죠. 네, 맞습니다. 1심에서 무죄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심 첫 번째 공판기일이 2016년 1월 27일입니다. 네, 날짜는 제가 확인되는 자료에 하면은 그때 정인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횡령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속행을 요청합니다. 그런 적 있죠? 제가 직접 항소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항소심 아니었어. 그러면은 항소심에도 계속 1심 수사검사로서 관여는 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1심에서 횡령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지 여부를 지휘부가 검토했다가 1심까지는 그냥 유지하고 만약에 무죄가 났을 경우에 항소심에서 변경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항소심에 올라가는 고검 검사가 볼 수 있게 분명히 써놓은 게 확인이 됩니다. 기록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고검 검사께서 저한테 상의 없이 그냥 1심 첫 기일에서 바로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고 마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확인되는 기록에 하면은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장 변경 필요하다. 네. 검토하겠다 그래가지고 속행을 요청을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2016년 3월 4일 2차 공판기일에 검사가 갑자기 공소장 변경하지 않겠다 그래서 종결이 됩니다. 네. 그때 그건 그러면은 공소 법정이나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항소심은 제가 한 번도 그때 가지 항소심 않았습니다. 유지한 공판 검사랑 소통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곽상도 씨한테서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곽상도 씨의 그 같은 대학 동문 후배는 아닙니까? 저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동문 후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1심에서는 그러면 네. 그 횡령죄로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는 당시 이제 그 예금 보험검사 수사 의뢰 자체가 그 이강길 씨의 횡령금을 일부 로비 자금으로 쓴 걸 확인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로비스트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기소를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1심에서는 하지 않았고. 자, 좋습니다. 예, 자, 근데 1심 판결문을 보면 맞습니다. 예. 남욱 씨가 어떻게 이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남욱 씨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특경가법상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횡령죄로 기소 안 하고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났습니다. 남욱 씨 그런 주장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는 근데 1심 수사 담당 검사로서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수사 의뢰 자체가 그렇게 왔고 저희 수사로서도 변호사법 위반이 맞겠다. 다만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은 끝까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자,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하자. 그러면은 예. 선택적 기소나 예비적 기소는 왜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다른 로비스트를 함께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저희의 그 기소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가자. 다만 항소심에서는 오케이,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강백신 청인 그 곽상도 씨 기소할 때 그 언론 보도에 하면은 곽상도 청탁 의혹 받는 남욱 수사검사 입건 안 돼. 여기 나와 있는 남욱 청탁 의혹 받는 남욱 수사검사가 옆에 있는 강민일 검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검사예요? 항소심 검사였습니다. 그럼 그 검사는 대장동 수사팀 일원 아니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23년 11월자 이 언론 보도인데 이 남욱 수사 검사 그 이후에 입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곽상도 공소장에 의하면은 청탁을 받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검사한테 청탁을 한 걸로. 입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내 편인데 입건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각상도 의원과 각상도 의원 아들 이렇게 수사할 때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 조사를 전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탁한 의심이 있어서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하긴 했는데 제 기억에 종국적으로는 혐의 사실이 입증이 안 된 걸로 결론을 그 수사는 내렸던 그러면 걸로 기억이 정인이 됩니다. 수사 그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부장으로서 있었습니다. 부장으로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했습니다. 혐의를 그때 수사했는데도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구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수사를 했고 다만 결론은 혐의가 없는 걸로 제가 결론을 그러면 났던 걸로 무혐의가 기억이 됩니다.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검사는? 네, 그 검사는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혐의 없는 거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까? 알선수재 금품 받은 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입건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 남욱정인 네. 그 1심에서 이제 그 변호사법 위반 무죄 받은 이후에 2심의 공판에서 네. 횡령죄로 이제 검사가 공소장에 변경할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네. 옆에 김만배 씨 통해 가지고 곽상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소장 변경이 안 된 그런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에 나오는데 그 사실은 맞긴 맞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천만 원 곽상도 씨한테 준 거 아니에요? 김만배 씨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그 봉지욱 정인 이거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이라 뭐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일단 저 강백신 검사와 강일민 검사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요. 일단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정영학, 남욱 그리고 조우영을 수사하는데요.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의 휴대전화와 녹음기를 수원지검에서 압수합니다. 근데 그 녹음기 안에는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 대장동 업자들의 대화, 뇌물 상납이나 유동규와 남욱 씨의 대화 이런 것들이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어요. 압수를 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정영학을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게 강일민 검사예요. 강일민 검사고 그 이후에 지금 강백신 검사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곽상도를 수사 무마로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곽상도에 대해서 추가 공소장에 보면 그 곽상도를 통해서 김만배와 곽상도를 통해서 남욱의 공소장 변경을 못하게 수사무마 로비를 했고 그게 성공해서 나중에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줬다. 본인이 쓴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검사는 죄가 없다면 곽상도는 왜 기소합니까? 그리고 강일민 검사 같은 경우에도 강백신 검사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조서 썼죠. 자기들이 다 조서 내고 2심도 마찬가지로
항소심 공판검사 고검검사가 공소장 변경하면 그건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죠. 그거는 기소한 검사 1심에서 기소와 공판을 동시에 담당한 강일민 검사의 뜻이고, 여기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강일민 검사의 위에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그 부장검사에게 곽상도가 청탁을 했고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고 공소장 변경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수사 무마가 성공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영학 녹음 파일을 수원지검에서 2015년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사업자들은 그때 끝났습니다. 2015년 3월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해 그냥 그 사업은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2011년 대검중수부,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경기 분당경찰서, 그리고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 이렇게까지 4번의 수사 무마를 김만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사실이 정영학 녹음 파일에 다 있었고 수원지검에 다 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건 맞는데 녹음 파일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좀 추가로 예, 이따가 또 질의하시면 답변 주시고요. 나중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질의하실 때 또 받으시고요. 나중에 안 되면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김규현 증인, 앉아 계십시오. 그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얼마나 군사 작전처럼 움직였는지 그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예. 22년 6월 17일 날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고 6월 20일 날 국정원이 이어서 감찰에 착수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감사와 감찰 착수에 다 검사들이 관여돼 있어요. 7월 6일 날 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이 고발을 하는데 7월 5일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 지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10월 13일 날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9일 날 검찰이 1차로 서운, 김홍희 두 분을 기소합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2차로 박지원, 소욱, 노은채 이 세 분을 기소를 합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내역을 살펴봤더니 감찰부서에 최역 유도윤 검사가 이렇게 최역 다음에 유도윤 검사가 파견되는데 최역은 감찰심의관, 유도윤은 감찰부서 부서장으로 파견됩니다. 증인, 이 최역과 유도윤의 파견을 증인이 요청했습니까? 그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정원과 감찰은 짧게 얘기하세요. 과거부터 이렇게 파견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물었는데 대답을 길게 합니까? 그든 검찰 인사와 맞물려서 한 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문건이 최역 또 이창현 전 수사관, 유도윤 검사가 근무했을 때 작성된 해당 부서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분홍색 부분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최역 검사가 소속된 감찰부서에서 작성한 문건이고 노란색이 이창현 전 수사관이 있었던 현황된 TF에서 작성한 문건이고 파란색 부분이 유도윤 검사가 근무할 때 감찰부서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증인이 보고를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제가 모든 그 감찰 했습니다. 받았느냐 안 받아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보고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 서해 피격 사건 중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이걸 잠시 살펴볼 거고요. 이창현 전 수사관이 관여한 걸로 보인 현황된 TF 후속 조치 보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은채 전 국정원 기소실장님. 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문건 이게 22년 7월 5일 날 작성된 건데요.
이게 그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그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보고서 정보 삭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박지원 첩보 배포 중단, 첩보 활용 보고서 삭제 지시에 따라 첩보 관련 보고 일체 삭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고서 문헌에 의하더라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첩보 배포를 중단한다. 첩보를 활용한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첩보 자체 삭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국회에도 국회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있는데 인터넷망에 제가 들어가서 텔레그램 단체 카톡방에 제가 어떤 정보를 기재해놨어요. 근데 이 정보를 회수하고 싶어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텔레망에 기재해놓은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삭제를 정보 해소를 위한 삭제를 본래 의미의 삭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국회 내부망에 있는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폐쇄망에 남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제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원초적으로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처럼 보고하고 문건을 작성했어요. 그럼 이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원래 내용은 수사 의뢰입니다. 고발까지는 자신이 없으니까 수사 의뢰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된 겁니다. 다음. 현황 대응 TF 후속 조치 보고 이것은 이제 이창현 전 검찰 수사관이 관여한 문건인데 여기에는 쌍방울 그룹의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결론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도 관련 내용이 기재가 전혀 없어요. 국정원 자체 조사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문건에 보면 원래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조사한 결과가 경기도 관련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냥 통일부에 신고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 위반으로 통일부에 통보하는 걸로 끝냅니다. 다음.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에도 역시 검사가 파견돼서 이 일을 합니다. 김용록 검사가 22년 9월에서 23년 9월까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는데 다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서 법률자문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22년 10월 7일 날 접수돼서 김용록 검사가 22년 10월 11일 날 결재를 하는데 감사원이 이틀 뒤인 10월 13일 날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그 중간 결과 내용이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중간 결과 발표에 김용록 검사가 법률 자문 결재를 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걸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견 나온 검사의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감사원에서 받은 내용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요즘은 이제 파견받고 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 파견 나온 검사가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 요청을 하거나 뭐 고발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일 날 결재를 김용록 검사가 했고 이틀 뒤에 중간 결과 발표해서 20명 검찰에 수사하기로 했으면 이건 김용록 검사의 관여가 있다고 봐야죠. 네, 그 판단이 있습니다. 예. 네, 이건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훈 총장님 이어서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참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정상훈 총장님은 이 정권 들어서 사무총장이 되셨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금 감사원 많은 감사관들, 감사원 직원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악마로 변했다. 이런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수사 잘하고 하던 검찰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악마가 돼서 그 조사받는 사람들 인권 침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조작 기소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비교적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진상조사 TF에서 나온 것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권 침해와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원 감사관들이 그렇게 자행한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무슨 뭐 아이 그 출산 4개월인 친구가 뭐 밤늦게까지 조사받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인권 침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감사원 감사의 선을 넘어가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봐서 저희도 TF에서 그런 사항들을 적시를 했습니다. 이제 인권 침해적 그다음에 강압 감사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심야 조사를 했다라든지 뭐 25차례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감사원 내규에 어긋난다면 조치해 주시면 되고요. 예. 또 공무원분들 국토부 공무원들도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 이분들께도 제가 묻고 싶어요. 자기가 평생 공직자로서 공직을 하면서 내가 통계를 조작했다. 이거는 자기 인생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를 했는데 감사관들이 와서 좀 장기간 조사를 한다. 또는 뭐 약간은 좀 강압적인 태도로 캐물었다. 이렇다고 해서 없었던 범죄를 있었던 범죄로 그렇게 막 만들 수가 있나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시로 말씀이 변하는 남욱정인 같은 경우에는 밤에 좀 추워서 뭐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다. 자녀들 사진을 보고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 입장으로 돌아가더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독방에 2박 3일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잘못된 거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전부 지금 인권의 문제로 지금 몰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70년대 안기부 지하방에서 무슨 조사받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들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 당하는 분들은 되게 약간 압박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 무섭다는 공무원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 방식이 그 윤석열 정부 때 감사 방식과 그 전 정부의 감사 방식과 지금의 감사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우리 감사관들은 악마들이었습니까 전부? 지금 네 하고 그러시는데 누가? 박선원 의원님이시죠? 예상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악마가 됩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럼 이번에 정권 또 바뀌면 이재명 정부의 감사관들 저희가 악마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 드리고요.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법정으로 번진 진술회유 후 폭풍. 너도 나도 조사기소 항변.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곽상도 전 의원도 남욱이가 진술이 자꾸 바뀌니까 나도 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김성태 전 회장도 국정조사 결과를 판결에 고려해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요. 우리가 보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 또는 인권수로 지금 만들어 놔가지고 이분들의 주장이 지금 금과 옥조처럼 판결문에 반영을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게 많아 좀 넘어갈게요. 윤성현 전 국장님입니까? 청장님 좀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시간 좀 멈춰주세요. 제 앞으로 윤성현 증인 좀 참고인인가요? 좀 나와주세요. 저는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본질은 박지원 전 원장님의 자료 삭제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잡으면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서해 바다를 떠돌다가 북한군의 총을 맞고 불에 타서 죽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이 쏜 화염 방사기에 불에 타서 죽은 적이 6.25 이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조금 전에 군사작전 말씀 어떤 의원님 하시는데 그런데 그날 있었던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해경의 움직임이 정말 마치 군사작전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9월 30일은 청와대, 국방부, 안보실, 합참, 국정원이 굉장히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처럼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해경이 만들어줍니다. 첫 조사 결과 신동삼 인천청장이 발표하신 거 아시죠? 예. 이분이 퇴직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 3차 발표 때 윤석열 정인이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왜 이게 문제가 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 정황과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여론의 대세였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거는 여러 제가 가지 의견은 있었던 여론에 걸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구명조끼 그니까 배에 그냥 있었다, 뭐 신발이 어쨌다, 이거 그래서 바다를 헤엄쳐서 33km를 건너간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 정인이 3차 발표 때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리고 채무 도박 이혼한 것 때문에 월북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채무 도박 이혼한 사람은 월북합니까? 그것은 동기일 수 있겠다라고 제가 기자들에게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 돌아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월북 하셨어요. 여부는 SI 첩보와 국방부 발표에 따라 SI 것이고, 첩보가 채무 도박 이혼과 관련해서 남한에서 우리 해양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동기를 파악하는. 아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가족들이 우리 윤 국장님이 하신 이 발표 때문에 지금까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통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동생을 채무 도박 이혼 때문에 사생활 문제로 월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했을까? 이거는요, 앞에 맥락을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다 나와 있는데, 그 알리바이를 배경이 제공을 하셨고, 배경이 저는 검찰과 감사원에서 본인을 비롯해서 승승장구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인데, 지금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국정조사의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하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채무 도박 이혼이 월북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냐고요? 예, 저는 중요한 동기였다고 검찰에서도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윤상현 의원님께서도 슬리퍼와 조끼를 얘기하시는데, 혹시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좀 진술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 신발 슬리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슬리퍼는 이 사람이 3년간 근무했던 무궁화 13호에서 7사람이 봤거나 본 것 같다라고 이제 30명 중에 진술을 했는데, 이 무궁화 13호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없어졌던 무궁화 10호에 3일 근무하고 사라졌는데, 이 봤다라고 하는 사람 다 13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슬리퍼는 결국은 10호 선미에 호줄 더미에서 발견되는데, 결국 슬리퍼가 13호에서 10호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9월달에 밤바다를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채무가 있고 가정사가 좀 괴롭다고 해서 북한으로 월북을 해야 될 동기를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있냐는 거죠. 신동훈 의원 마무리해 주시고요. 신동훈 조사에서는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신동훈 의원 마무리해 주시고 증인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압박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증인 하실 말씀 하세요. 예, 저희들은 제가 당시 수사국장으로서 발표를 2번 했었는데, 청와대나 안보실과의 저는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었고, 당시에 해경이 기자 백브리핑 때도 제가 3차례 4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해경이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나 근거는 국방부가 제공한 SI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경이 맡았던 것은 인천 해경이 일부를 했고, 본청에서 또 일부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근거와 동기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겁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예. 네. 세계는 바다를 잘 아시잖아요. 예. 9월에 밤바다를 33km를 헤엄쳐가서 예. 월북을 할 각오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그것은 누구도 단정은 할 수 없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민들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 설명을 보충적으로 한 것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시원 증인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윤석열 정부 초기에 2022년 6월 초에 조상준 당시 그 변호사였는데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됩니다. 임명 사실 관련해서 증인께서 조상준 씨에게 통보했습니까? 제가 통보한 바 없습니다. 그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과 관련해서 둘이 소통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검증을 사실 시간이 오래돼서
검증을 받았을 텐데 네. 제가 했는지 아니면 인수위 팀에서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검증 필요하다, 검증해라 뭐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 임명된 사실을 알고 있고 검증 대상이 정무직이니까 검증 대상일 텐데 제가 검증 김규현 증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 사실 누구로부터 전달받았어요? 지금 조세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 나는데 안 난다라고 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증언하시더니 왜 갑자기 기억들이 안 나신다고 해요? 제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황이 없은 취임해서 정확하게 핵심 보직에 대한 임명 과정인데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됐는지 그 절차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아, 국정원 기조실장인데 국정원장으로서 이 기조실장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임명됐는지 모르신다. 그 기조실장 인사를 최혁 검사 감찰 심의관으로 임명된 건 아시죠? 네, 그건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시원 증인 최혁 검사가 감찰 심의관 국정원 감찰 심의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조상준 기조실장이 역할한 거 아세요? 정확한 그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거 아니면은 대략이라도 최혁- 아시는 거 있으세요? 최혁 검사가 파견 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준 기조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대략이라도 아시는 거 있으세요? 모릅니다. 김규현 증인 아세요? 조상준 실장이 와서 기조실장으로서 일한 거는 뭐 그 당시 아니 최혁 검사의 감찰 심의관 임명과 관련해서 조상준 실장의 역할. 그런 그 인사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조상준 실장과 최혁 그 감찰 심의관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으로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와서 서해 피격 사건 담당하는 주된 역할을 맡고 왔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혁 검사가 6월 중순에 그 국정원으로 파견이 됐고 조상준 실장, 최혁 검사 서해 피격 사건 역할을 하러 왔다. 이 내용 아시냐고요? 그거는 제가 들은 바 아세요, 모르세요? 그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해 피어 이시원 증인은요? 저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세요. 조상준 기조실장이 당시 22년 10월 달 국정감사 직전에 사의 표명합니다. 이시원 증인한테 사의 통보했죠? 면직 통보? 사퇴하겠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시원 증인이 거꾸로 김규현 국정원장한테 조상준 기조실장 사의 통보했습니다라고 전달했죠? 제가 그때 원장께 전달하였는지는 제가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사의 통보 접수 사실은 기억나는데 전달한 사실은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명백한 위증이에요. 뭐 그 위증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알고 제가 김규현 원장, 말씀드리면 김규현 증인 사의 통보 이시원 증인한테 통보 받았죠? 아니 저는 뭐 누구한테 통보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사직서를 냈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은 납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조상준 실장한테 직접 사의 통보 받은 적은 없잖아요. 조상준 씨가 저한테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기조실장인데 직접도 안 하고 누구로부터 통보받았으면 굉장히 의아해서 기억 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뭐 그 당시에 조상준 씨한테 전화 받은 적이 없고 하여튼 그 뭐 그런 대통령실이죠? 기조실장이 대통령실이죠?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의 경험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한테 이시원 증인 기억납니까? 국정원장한테 통보한 거? 제가 조상준 그 당시 기조실장의 의원 면직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말씀드렸다면 제가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윤석열 당시 기억에 대통령한테 부합하는 보고했어요?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고했더니 뭐래요? 면직 처리를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김규현 증인 당시에 조상준 실장이 서해 피격 관련해서 면직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조상준 기획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면직 사유 알고 계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면직 사유 알고 계세요? 그 당시 면직 사유는 서해 피격하고는 뭐 그런 면직 사유 뭐예요 그러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그거는 제가 뭐 그 면직 사유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증언 거부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답변하세요. 증인 거부가 아니고 그거는 뭐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정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 증언 거부예요. 답변하세요. 신상에 관한 문제가 왜 증인 거부입니까? 본인이 신상에 관한 문제. 자, 증언 거부죄로 고발당합니다. 이시원 증인 면직 사유가 뭐예요? 면직 사유는 의원 면직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의 뜻에 의하여 면직.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저한테 설명한 바는 없고.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네. 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윤성현 증인 나오세요. 이시원 증인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2020년 9월달 서해 피격 사건 당시에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수사 총괄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해 9월 29일 날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예, 월북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였죠? 예, 당시 월북의 판단 근거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자신하시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재 법원 1심 판결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번복 입장, 소위 2022년에 6월 16일 날 번복 입장 발표를 해경에서 합니다. 예, 인천 해경 서장 박상춘이 당시 해경 서장으로서 발표를 합니다. 알고 예, 계시죠? 예, 박상춘 당시 해경 서장과 통화한 내용 알고 있으시죠? 예,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진술했습니다. 본청에서 인천 해경세 발표를 하라고 한다. 새로운 증거는 없다. 청장 지시를 거역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예. 내용을 당시 번복 입장 발표한 박상춘 인천 해경서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통화를 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들은 사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통화했던 내용은 6월 16일 번복 하루 전인 6월 15일. 자, 잠시만요. 마지막에 한번 예, 얘기해 6월 주시고요. 15일 그대로 날 서서 잠깐만요. 예. 시간 멈춰 주시고 정봉원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정봉원 증인 2022년 5월 24일과 26 같은 달 26일에 NSC 참석했죠? 예, 누구 지시로 참석했어요? 그 통보가 와서 누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 수사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 본청 수사국장이요? 예, 예, 당시에 무슨 내용의 논의를 했는지 예.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윤성현 증인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내용과 함께 이 건으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지독하게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억울한 사정 내지는 압박 수사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당시에 그 유가족으로부터 이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청구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 해서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월북 판단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 윤성현 증인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뭐 이 큰 사건에서 제가 고초를 겪은 것은 너무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계급 정년이 3년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2022년 6월 16일 날 번복 이후에 감사원에서 불러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즉 청와대 하명 수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2, 3일 후에 제가 이제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었는데 바로 그 직위를 박탈하고 이제 그때부터 2022년 7월 7일부터 제가 퇴직할 때까지 이제 만 36개월간 대기 발령, 그다음에 직위 해제, 중징계 이것을 계속 거듭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 이제 수사, 그다음에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6번 하면서 이제 허리가 터지고 제가 이제 체중이 10kg, 9점 몇 킬로 빠졌었는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감사원 그 12시간씩 6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 공공수사 일과에서 10시간 이상씩 5회를 받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직위해제하고 징계 상태에서 이제 별실에 유폐돼 있다가 30개월, 6개월 마치니까 제가 이제 퇴직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9개월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좀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방향에 맞지 않는 진술이었다고 많은 고초를 겪었군요. 그 다음 질의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재판에 공소 취소를 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위법하다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이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에 상기되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재판이 중지돼 있었지 그게 뭐였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억 환기는 한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은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7년 넘는 실형을 1심, 2심, 3심을 통해서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거죠.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대장동 일당들 4년에서 7년까지 형이 선고됐고 아주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은 지금 재판 중지된 상태지. 김현지 중간에 변호사까지 교체시켜 버렸던 그 누님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상기 효과는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말씀 이 주된 주제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것도 국민들께서 지금 잊혀질 뻔한, 잊혀져가고 있는 사건인데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 사건이 왜 부당한 것인지, 왜 부당하게 처리가 됐는지, 왜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한을 품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또 기억 환기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관 보고를 통해서 군에서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9월 21일 날 신고가 접수됩니다. 2020년. 그 다음 날 9월 22일 오후 3시 31분경에 군에서는 그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현재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에 청와대와 국정원에까지 이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9시 40분에 해상에서 불타는 불빛이 관측이 되면서 감청한 첩보들을 확인해 보니까 북한군이 총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을 사살을 해가지고 소외를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오후 3시 31분부터 사망한 21시 40분까지 6시간 동안에 과연 국가는 뭘 했느냐, 대통령은 뭘 했느냐, 국정원장, 안보실장 뭐 했느냐. 이게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이죠. 이것은 지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9월 22일 날 그 공무원이 그런 처참한 북한군의 그 살해를 당한 다음에 24일경에 국방위원회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그 무렵에 9월 24일 그 무렵에 첫 브리핑을 하면서 해경에서 월북 가능성을 언급을 합니다. 월북 가능성을. 근데 그때 발표자였던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만 해도 이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할 때 그 발표하는 책임자가 바뀝니다. 지금 조금 전에 증인석에 나왔던 윤성현.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 급여 문제, 뭐 돈 빌린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월북 시도했다고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발표한 다음에 경무관으로 있다가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고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임명이 돼요. 그 발표한 이후에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그런 다음에 시간 잠시 멈춰주시고요. 유병호 증인 저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저쪽, 예. 그 조금 전에 윤성현 증인 왼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거 PPT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월북이라고 단정 짓는 바람에 그 당시에도 이미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뭘 근거로 월북이라고 하느냐 했던 의구심이 들었고, 그러면 월북 시도했던 공무원이라고 해도 북한군이 총을 쏘아가지고 불에 태우는데 정부는 뭐 했냐, 대통령은 뭐 했냐, 이런 여론이 일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 부분을 무엇을 근거로 월북 판단을 했느냐는 조사가 들어간 거죠. 당시의 첩보 내용을 보면은요, 북한군끼리 대화하는 중에 표류인가 월북인가 자기들끼리 묻고 답하는 거, 여기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는 거예요. 북한군들 사이의 대화에서. 그 첩보 내용에는 당시 고 이대준 씨의 목소리 자체는 수집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북한군끼리 서로 이거 뭐지? 표류인가 월북인가? 이러고 있는 것을 근거 삼아 가지고 해경에서 월북 시도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국민적인 의구심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한 거예요. 유병호 증인. 예, 의원님. 그 지금 당시에 감사해가지고 그 수사 의뢰한 것 때문에 또 이재명 정권 들어와가지고 뭐 TF 만들어가지고 당시의 감사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뒤집는 감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당시 감사원에서 그 결론을 잘못 내린 게 아니고 그 감사 결과 발표하는데 군사 기밀이 들어있었다. 이걸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당초 2026 9월부터 정부 측에서 군당부가 발표할 때는 뭐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5만 거 다 발표했는데 그것도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평어 한 2개 쓴 거 가지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 자체도 불법이고요. 감사할 때 그 감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이후에? 그거는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감사원 시스템이라는 게 사무처에서도 수십 명이 수십 번 정거를 검증합니다. 종합적으로요.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법리 검토하고 여기저기 보고 그리고 위원회에 부의하면은 원장을 포함한 위원 개개인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 분야에. 정거 다시 검토합니다. 법리 검토하고. 그래서 누가 뭐 특정인이 뭘 손댈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6만 페이지, 그 몇만 페이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당시에 그 북한군의 감청 정보에 따라서 월북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된 거죠. 감사에서도. 증거 구성으로 볼 때 그 감사원에서는 적어도 감사원에서는 수사기관은 재판부는 그대로 저희가 존중해야 되고요.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던 증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은 아니 북한까지 한 30km 되는 줄 아는데 조류도 있고 파도도 있고 9월 말이면은 그 한 20도 정도 될 겁니다. 구명조끼가 없으면은 거기 저차원적인 견디는 게 한 반 정도가 안 될 겁니다. 거기 바다를 잘 아는 분이 그러면 자진월북이면 일단 한 예입니다, 의원님. 자진월북이면 무궁화호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한 사례에 불과한데, 근데 왜 중국 어선으로 보이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습니까? 살고자 하고 구조됐다는 뜻 아닙니까? 상처 치료도 받았고요, 붕대도 안고 있었고. 근데 이분을 자진월북이라고 2년 전부터 2년간 뭐 여기저기서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보도할 때는 거기 본 내용 보면 굉장히 상세합니다. 뭐 정보의 출처, 뭐 감사원 발표 내용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네, 그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윤석열 증인 뭐 따로 할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안동의 김형동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남욱 변호사가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기현 원장님은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뭐 쓰셔도 좋고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한 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한 분은
뭐 인격이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부정하고 더더군다나 성남 대장동에 진짜 성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서울로 올라오다가 도저히 못 올라와서 사는 데가 성남이었습니다. 이거는 성남 시민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흔히 말해서 고혈을 빨아가지고 치부를 했는데 당당하게 여기 서 있는 분이 여기 앞에 계시네요. 이따 묻겠습니다. 국정원장님, 네.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설명하듯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존경하는 박선은 의원님께서 익히 국정원 기조실장을 역임했다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전에 나경원 대표께서 위원께서 왜 제척 대상인지 명확하게 법률적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사적으로 제가 무슨 사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신성한 국정조사장입니다. 오늘만은 아니면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 증인석 가가지고 항변을 하세요.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 시간이에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말 끝났어요. 김영동 의원님 시간은 멈춰주세요. 질의하세요. 시간은 1분 더 주세요. 그냥 하세요. 끝났습니다. 제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본질이 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본질이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북괴의 총에 의해서 또 불에 의해서 돌아가신 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PT 한번 올려봐 주세요. PT 올려봐 주세요. 제가 지난번 기간보고 때 국정원 이 차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정원은 언제 이 사실을 인지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큰 틀에서 나오게 보세요. 오후 4시 55분이라 그랬습니다. 5시간 정도 되는데요. 요건 약간 합참에서는 15시 30분이니까 합참이 조금 더 일찍 발견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장님 이해하고 계시죠? 인지는 하고 계시죠? 이후에? 그 당시에 정확히 언제 국정원이 인지했는지 그건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답답한 게 그 당시 국정원에서 이른바 남북이 가장 하애로운 국면이었습니다. 물어봤으면 뒤에 있는데 그런 국정원에서 북한하고 전통이라도 주고받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은 뭐 정부 차원에서 안보실 차원에서 한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더라고요. 국가 시스템이 정보원 시스템이 국정원 시스템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접 북한하고 소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라인이나 루트를 통해서 서로 교신을 하거나 소통을 하게 됩니까?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정원의 대북 통로 채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사건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게 이대준 씨가 실종되고 아까 뭐 해경의 신고 접수, 그 다음에 합참 또는 국정원이 확인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려 40시간, 40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다는 걸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짧게는 4-5시간, 길게는 6-7시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남북이 이 시각에 분명히 어떤 교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짐작하고 주장하는데 국정원장님께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당시에 국정원에서 있지 않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질문에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후에라도 확인되거나 보고받은 예는 없습니까? 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유병호 증인께서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떠도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 이 비극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이대준 씨 좀 크게 안 됩니까 이거? 따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왜 우리 아빠에게 그런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억울했고 아빠를 구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라는 게 이 따님의 편지였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여기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보다 더 명징하게 명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따님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기 계셔도 좋고요. 남욱 정인한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얼버무리시던데 천화동인 1호의 네. 실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전 잘 모릅니다. 그동안에 증인이 이와 관련돼서 언급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배 회장님께서 했다는 그 몇 번씩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그죠? 몇 번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한 번 누구 겁니까? 제가 김만배 회장님으로부터 이 시장 측 지분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시 바가 한번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겁니까? 이 시장님 측 겁니까? 지금은 김만배 씨 거라고 김만배 씨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김만배 씨부터 들었을 때 그 지분은 천화동인 1호는 시장 측이라는 말로 김만배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게 증인의 지금 말씀 아닙니까? 들은 적이 있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김만배 말이 거짓이다 이런 취지죠? 네, 저는 김만배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만배 보니까라 그럽니까? 네, 김만배가 먹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럽하기 얼마입니까? 한 1,500억 정도 된, 수수료 떼고 다 포함해서 수수료 포함해서 1,500억 본인은 1,100억 맞아요? 1,000억 정도 됩니다. 자랑스럽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용으로 400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정신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속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지금 하고 싶을 거예요. 사업 자체가 합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 나왔을 때 사진 보여줬다 그랬죠. 그거 가지고 매달렸죠. 정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자체는 그런데 왜 말이 바뀌고 왜 돈이 안 됩니까? 1,100억, 1,500억 가져가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의원님 사업을 지금이라도 국회에 와서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어떤 부분을 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1,000억이라고 한 부분에 개인적인 대해서 일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금은 김만배 회장님 네. 그래서 50%가 됐는데 의원님 자, 남욱 증인. 예. 그동안 2차 수사팀이 들어오면서 어떻든 진술이 바뀌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압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박성준 의원님. 박성준. 네네. 잠시만요. 아니 멈춰주세요. 윤석열 정권 돼서 정적 이재명을 잡으려고 온갖 짓들을 한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하나라. 윤석열 정치 검찰이 했던 나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욱에게 못된 짓을 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 이시원 증인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윤석열이 그렇게 좋아요? 좀 질의 좀 합시다. 질의 좀. 자. 네? 김기현 증인이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은 이제 국정원장을 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외교안보수석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했죠. 예. 근데 이 경력을 보니까요. 세월호 관련 사건 있을 때 네. 김기현 증인은 미국으로 도망을 갔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당시 사건에 뭐냐면 가장 핵심이 중요하죠. 잠깐 들어보십시오. 세월호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는 혐의 때문에 아마 수사 선상에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 김기현 증인이 미국으로 도망갔고 그 다음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표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아무튼 전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았죠. 그건 뭐 왜 2018년 7월에 체포됐고요. 저는 김기현 증인이 공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이 정도 됐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안 받았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있었다. 제가 좀 보고 있고요. 추후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시원 증인은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맞습니다. 그 이전에 검사 생활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 주임 검사였고 공판 그렇죠. 검사였고 이 유성 씨가 무죄가 나니까 간첩 혐의 무죄 나니까 유성을 또 보복 기소해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보석 기소해서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해서 첫 사례가 된 당사자 아니에요? 두 번째 기소에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조작 기소의 당사자가 국가의 공직기강을 맡는 비서관이 돼서 여전히 지금 조작 대상이 되고 있는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저는 비극이라고 봐요. 이 두 분이. 조작의 당사자들이 과거 정권에서 현 정권에서 했던 분들이 권좌에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의 이다. 이게 비극이다. 제가 그 이시원 증인에게 좀 질의를 할게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좀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필요한 사항들은 보고를 받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담당한 업무가 공직기강인데 예를 들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3조 제1항에 따라서 증언드리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받았다는 얘기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동일한 취지로 증언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보고를 받습니까? 이 개입한 거예요. 조작의 상황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취지로 답변드리기 잠깐만요. 김기현 증인. 네. 국정원에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에 보고했습니까? 안 보고했습니까? 똑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밑에 실무 그 감찰실에서 당시 용산 그 관계관들과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김기현 증인 쌍방울 이시원 증인 말하는 거예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아태위를 대북 제재 기관으로 만들으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이시원이에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북 제재 기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공직 감찰을 안 하고 국정원 감찰을 합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그 지금 7월 5일 날 김기현 증인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대통령이 고발을 지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감찰 결과를 대통령께 이제 그 보고를 드렸고 그 관계된 사실관계에 보고 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점적인 것은 감사 결과로 밝혀진 것이 잠깐만요. 우리 김기현 증인,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022년 8월 2일 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기현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국정원 고발에 승인이 있었다고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 이걸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잠깐 들어보세요. 2025년 9월 22일 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오늘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 그 사실관계에서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그 검찰의 저희들이 수사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얘기하셨고요. 말씀하신 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이동 검사가 7월 4일 날 검사가 돼요. 7월 5일 날 대통령 김기현 증인이 만나서 보고를 하고 7월 6일 날 국정원이 고발을 합니다. 이게 연결선상에서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관계에 있는 건데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정원장 만나가지고 수사하라 고발하라고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비극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같이 동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께 그러한 보고를 드렸고 잠깐 하나 더 질의를 좀 할게요. 김기현 증인.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검찰개 입법청문회 증인을 출석해서요. 국정원에 특활비 제공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저는 국정원에서 청와대에다가 용사에다 특활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죠. 없습니다. 이 부분에 얘기를 했고요. 예. 잠시 시간 멈춰주시고요. 김태효 증인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국정원의 특활비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에게 국정원 예산이 좀 제공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공된 적이 없고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에서 기획한 해외 영향력 사업이나 세미나 이런 거를 영수증을 다 증빙해서 국정원이 기획을 하면 그 세부 이행 사항을 같이 협조를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언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국정원에서 제가 이시원 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 이런 특활비 관련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닐 겁니다. 노은채 증인께 좀 드릴게요. 네. 시간 잠깐만 멈춰주십시오. 이 사건의 실체는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해서 맥락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권 차원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 사건이 이어졌고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옥부를 치르고 수사받고 재판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에는 그 칼날이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인사들에게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국정원에서 고발하고 또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됐을 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SI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25개 항목으로 해서 쪼개기 기소를 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에서 작년 12월 26일 날 1심에서 이 25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직위원 재판부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5개 혐의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채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25개 사건을 기소했어요, 검찰이. 그렇죠? 네, 쪼개기 네.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포렌직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퇴직을 한 이후였었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찰은 그 감사원에서는 국정원에 대해서 한 2달에 거쳐서 현지 감사를 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국방부에 407건 그리고 이 국정원 관련해서도 포렌직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로 포렌직이 총 463건이에요. 463건. 우리 정상우 총장님, 예. 포렌직은 영장이 있어야죠. 우리 감사원법 27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영장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유병호 사단 등 윤석열 정권하의 감사원이 포렌식을 거의 압박과 협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은채 증인. 네. 그래서 박지원, 서운 등 관련해서 모두 다 무죄가 나왔습니까? 네,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동안 얼마나 오랜 동안 그러면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했던 겁니까? 그런데 우선 하나 띄워봐 주세요. 이게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조서 목록에 입건도 되지 않았던 이재명을 피의자 이재명 이렇게 적었던 검찰입니다. 이재명은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압수조서 목록이 저희에 의해서 다 공개됐어요. 이건 노은채 증인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8월 12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노은채 증인은 첫 검찰 출석은 언제 한다는 겁니까? 22년 9월 1일에 했습니다. 9월 1일에 첫 검찰에 출석을 해서 첫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부터 한 달 전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까? 최근에 피의자 서운과 최근 피의자 서운과 만난 사실을 노은채 피의자가 인정하면서 범행 관련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수사가 아니라 강제로 압수수색해야겠습니다 라고 법원에 이 압수수색 영장을 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은채 증인은 검찰에 출석한 게 9월 1일이라서 수사를 처음 받은 게 9월 1일인데 검찰이 법원에 내는 압수수색 영장에 마치 그동안 계속 수사하고 조사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싶어요 라고 거짓된 문서를 법원에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검찰들이 마음이 급해요. 검찰도 마음이 급하고 국정원도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감사원도 마음이 급하고 왜?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하니까. 왜? 우리 김태효 증인과 또 우리 안보실장 등이 이것에 관해서 회의를 하니까 회의를 해서 빨리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지 않냐고 압박을 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수사 의뢰하려고 갔더니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조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마찬가지로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 영장 기재와 달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체를 압수수색한다 이러면서 이게 바로 압수수색 목록이에요. 국정원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서해 사건과 압수수색을 하면서 무엇을 압수수색하냐면 압수 목록 234번 국정원 시설 공사 및 자금 출납 특별 점검 계획 국정원 시설 공사 및 자금 출납 특별 점검 계획 이런 걸 압수수색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죠? 이거 국가 기밀 아닙니까? 국정원 시설 같은 게 국가 기밀 아닙니까? 이런 걸 검찰이 압수수색해 갑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자, 제가 사진 한번 노은채 증인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박지원 원장이 삭제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삭제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삭제하라고 전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제되지도 않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것에서 정황으로 이것은 삭제되지 않았다, 삭제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포렌식하고 그러면서 흔들어댔던 겁니다. 자, 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공무원이 배에서 어떻게 해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까? 저 배가 난간이 허리까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졌나? 혹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 두 번째 사진 보면 난간이 허리까지 와요. 그리고 그 난간의 너비가 17cm예요. 그리고 맨 밑에 다리 뭐가 있습니까? 선미 좌연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선미 우연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부르고 몰고 간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첩보가 제공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일부러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보 자원이기 때문에 SI 자료를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보지 않게 하라는 내용일 뿐, 이것을 삭제를 지시한 바도 없고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이 배에서 무슨 재주로 배 난간이 허리까지 옵니다. 그리고 아까 유병호 증인 이야기했는데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발견되었다고 하는 첩보로 손에 붕대 감은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부유물 갖고 있는 거 봤습니까?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한자 조끼, 구명조끼 입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첩보 등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것을 보고 그리고 그 SI 첩보에는 월북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나는 공무원이다 라고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었을 뿐인데 이것을 월북몰이 했다며 자꾸 가족은 아픈데 왜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매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정원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모두 중요한 사람을 윤석열 정권 되자마자 국정원장이 보고하라고 가서 고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리고 대거 압수수색하고 대거 포렌식하고 그 과정에 윤석열의 국정원, 윤석열의 감사원, 윤석열의 정치검찰들이 다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국민들께 또 낱낱이 보고드리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서로 이건 오해였다, 이건 잘못되었다, 그리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시원 그리고 유병호 그리고 김규현 이런 윤석열 정권의 주요한 인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그 증인 출석 철회권을 좀 하고자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